네, 환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만성골수성 백혈병 온라인 토크 콘서트 작년에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 마침 내일이 이 만성골수 백혈병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9월 22일.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염색체 9번, 22번 염색체 돌연변이 그 전자 때문에 생기는 병이니까 9월 22일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또 마침 이렇게 잘 잡아서 또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데이 바로 전날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 대한혈액학회 만성골수성 백혈병 연구회 위원장, 지금 가천대 길병원 혈액내과 김혁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해 주실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양대학교 병원 엄지은 교수님과 이승원 교수님이십니다. 각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혈액순환내과의 엄지은입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의 이성은입니다. 오늘 늦은 저녁 시간이지만 짧지만 또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특별 강의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약 중단, 현재까지의 결과는 이란 주제로 한양대학교 병원의 엄지은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투약 중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여러 번 환우에 저희가 그 교육 프로그램에서 매번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목표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처음에 진단할 때 이제 우리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유발하는 그 돌연변이 염색체인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이제 100%였다라고 하면 저희가 치료를 시작을 하고 나서 그 피검사 수치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저희가 완전 혈액학적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필라델피아 염색체로 인해서 생긴 그 백혈병 유전자, 이제 PCR이라는 검사로 매번 환우분들께서 검사를 하실 텐데, 이제 그것이 처음 진단할 때보다 10분의 1로 감소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때는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증상은 대부분 호전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골수 검사를 해서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저희가 완전 세포 유전학적 반응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백혈병 유전자가 처음 진단 시보다 100분의 1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 현재 치료 목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백혈병 유전자 검사를 하였을 때 백혈병 유전자 검사가 처음 진단 시보다 1000분의 1 이하로 감소하는 것이 저희가 치료의 목표이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1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 가지 약들이 더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 환우분들의 그런 예후가 좋아지면서 또 약이 굉장히 잘 들어서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저희가 간단하게 DMR이라고 하고, 이것을 저희가 유전자 수치로 환산을 해서 봤을 때는 백혈병 유전자가 적어도 10,000분의 1 이하 혹은 32,000분의 1 이하로 이제 떨어지는 경우를 저희가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검사 결과에서 저희가 현재 검사할 수 있는 진단검사법으로는 잘 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백혈병 세포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이 DMR,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이 의미를 갖는 것은 여기에 이제 도달한 환자분들의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하였을 때 저희가 약을 중단을 할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주요 분자 유전학적 반응 1차 목표에서 더 나아가서 더욱 발전된 치료의 목표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는 이정표를 살펴보시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약을 시작을 하시고 나서 분자 생물학적 반응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완전 혈액학적 반응에 도달하는 것을 3개월에 도달을 했으면 저희가 치료가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6개월째에는 완전 세포 이전학적 반응에 도달을 하는 거, 그러니까 10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 12개월째에 이제 저희가 1차 목표인 주요 분자 생물학적 반응 100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도달하는 것이 목표이고, 12개월 이후에는 일단은 이 이제 주요 분자 생물학적 반응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유전자 검사에서 유전자 수치가 10,000분의 1 혹은 32,00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상태를 얘기하거나 혹은 검사상에서 이제 검출이 되지 않는 상황을 저희가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그 주요 분자 유전학적 반응에 도달을 하면은 약제를 유지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다 영위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환자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가족 계획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약을 복용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약을 중단을 해보는 시도를 고려를 해볼 때 만약에 유전자 검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약을 중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좀 더 안심하고 저희가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DMR이 이제 의미를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약을 중단해보는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제 중단 연구는 목표는 일단은 약제를 새로 시작하지 않고 중단한 상황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약제를 중단을 하고도 분자생물학적인 반응을 계속해서 유지하여서 약을 새로 시작하지 않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연구가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발표가 되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연구로 유로스키라고 하는 연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정 우리 만성 골수성 백혈병 약제 한두 가지로 특정한 것이 아니고 이 치료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메티닙이나 닐로티닙 그리고 다사티닙 복용한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약제를 3년 이상 복용을 한 상황에서 DMR, 그러니까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10,000분의 1 이하를 1년 이상 유지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약제를 중단하는 시도를 해보았고, 그 환자들에 있어서 그 다시 재발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파란색 커브 그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분자 유전학적인 재발이 된 것을 표시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재발하는 환자분들이 많아지시고 있는데 대부분 많은 환자분들이 1년 이내에 재발을 하게 되고, 그렇지만 1년 이후로도 재발을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것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표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연구에서 대략적으로 2년 정도를 보았을 때 분자 유전학적으로 재발하는 환자분들이 약제에 상관없이 대략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은 분자 유전학적 재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절반 정도의 환자분들은 재발하지 않아서 약제를 새로 시작하지 않고 잘 지내실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다양한 약제 중단 연구이고, 요 옆에 이제 연구라고 쓴 것이 이 연구의 이제 그러니까 별명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약제를 가지고 연구를 사용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메티닙, 그다음에 이메티닙에 예전에 쓰던 인터페론을 쓰거나 안 쓰거나 한 환자들, 그리고 1, 2차 치료로 다사티닙이나 닐로티닙을 썼던 환자분들, 그리고 유로스키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약제를 전부 다 썼던 환자들을 전부 다 이제 포함을 하였고, 포함된 환자 수를 보시면 유로스키가 가장 많은 환자가 이제 포함이 돼서 7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어서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재시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기준을 잡고 있지만,
약제 중단율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한 50% 내외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제 중단 성공하는 환자분들이 50% 내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약에서도 보시면 모든 약에 구분 없이 대부분 비슷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의 어떤 특정한 약이 더 좋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약을 중단할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약제에 관계없이 성공할 확률이 한 절반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약제별로 DMR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문제는 DMR에 도달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약을 중단을 하려면 먼저 유전자 검사가 주요 분자 유전학적 반응을 넘어서 DMR, 그러니까 검사에서 유전자 검사가 나오지 않는 아주 깊은 반응에까지 도달해야지만, 그리고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만 저희가 약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약제가 DMR이 도달할 가능성이 더 높으냐를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약제가 이메티닙, 닐로티닙, 다사티닙, 그리고 이제 라도티닙에서도 이렇게 발표가 되었었고, 5년째 DMR을 보시면 이제 이메티닙하고 비교를 하였을 때 닐로티닙이나 다사티닙 그리고 라도티닙, 슈펙트에서 이 2차, 그러니까 최근에 더 나온 1차 이메티닙에서 더 개량된 2차 약제들을 2세대 약제를 이제 사용을 하였을 때 5년째 DMR에 도달할 확률이 대략 10% 정도 더 높겠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제 중단에 어떤 환자분들이 그러면 약제 중단을 성공을 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에서 이제 성공한 환자분들과 재발한 환자분들을 나누어 가지고 예측 인자를 분석을 해 보았을 때 굉장히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1차 치료, 그러니까 우리 치료를 시작을 하였을 때 특히 1차 약제의 반응이 좋지 않아서 2차, 3차 약제로 가는 환자분들이 아니라 첫 번째 시작한 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약제를 변경하였더라도 이게 이제 부작용 때문에 못 견뎌서 이제 바꾸셨거나 그런 비교적 치료 약제에 대해서 반응이 좋으신 분들, 그리고 약을 오래 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에 도달을 하였을 때 그 기간이 오랫동안 유지가 된 환자분들일수록 약제 중단의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겠다. 그리고 이제 스팀 연구는 한 가지 더 보았을 때 우리 이제 처음에 저희가 만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으면은 이 환자분들의 여러 가지 검사 결과 수치들을 가지고 뭐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처음에 진단 시에 특히 저위험군에 속했던 환자분들이 조금 더 성공의 가능성이 높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제를 중단하는 시도를 하려면 결국은 전제 조건은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연구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진단 시 병기가 만성기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가속기나 급성기 환자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자 유전학적 검사의 정도와 검사 보고 주기가 1주, 2주 내에 이제 검사를 확인할 수 비교적 빨리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어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약제를 중단을 하고 나면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첫 1년 안에 재발이 제일 많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간은 매달 그 PCR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6개월간은 2개월마다 검사를 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은 이제 3개월마다 매번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제 중단을 시도할 수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그 약을 드신 지 오래되셨고 병이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주기가 3개월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약을 끊게 되면 평소보다 병원에 더 자주 오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동의를 하셔야지 저희가 시도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이 이제 만족을 한다면 어떤 환자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보시면 이제 1차 치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치료하고서 꾸준히 잘 유지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2차 약제로 바꾸었는데 바꾼 이유가 약이 잘 안 들어서가 아니라 약에 대한 부작용으로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인 경우에 한해서이고, 이 유전자 타입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 BCR, ABL
암 유전자도 PCR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타입이 조금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흔한 전형적인 타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신 지 적어도 5년 이상 경과를 하시고, 2세대 약제, 그러니까 닐로티닙이나 아니면은 다사티닙이나 라도티닙 같은 2세대 약제의 경우에는 반응이 조금 더 빨리 나오고 좀 더 깊은 반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4년 이상으로 저희가 1년 정도 줄여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00분의 1 이하의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이 2년 이상 꾸준히 유지되는 환자들에 있어서 저희가 약제를 중단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요구 조건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치료하신 지 5년 이상이시고, 그 다음에 10,000분의 1 이하가 3년 이상 유지되거나 아니면 32,000분의 1이 2년 이상 유지되신 아주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이 오랫동안 잘 유지되신 환자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약제 중단을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약제를 중단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6개월 동안은 매달 PCR 검사를 하시고요. 그 6개월을 잘 지내고 나시면 그 다음 6개월 동안은 2개월에 한 번씩 PCR 검사를 하시고, 약제 중단 이후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3개월마다 PCR 검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약제를 중단을 하고 나면 금단증후군이라는 게 겪으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약제 중단하신 환자분의 대략 한 30% 정도의 환자에서 경험을 하시게 되고, 증상은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시는데, 이것이 약제를 중단하고 나서 수일 내지는 수주 안에 발생을 해서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치료는 소염진통제로 일단 혹은 타이레놀 같은 약을 쓰면서 이제 대증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아주 심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조금 쓴다든지 아니면 결국은 이 금단증후군을 이제 너무 힘드셔서 다시 약제를 새로 시작하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약제를 중단하고 나서 재발을 하면 약제 중단 전 사용했던 약제를 다시 사용하면은 다시 또 좋은 반응을 획득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잘 좋은 반응을 획득을 하시게 되면 또 끊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또 약을 잘 못 견디시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2차 약제 중단 시도하는 연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가장 많은 환자분들을 포함을 하였던 70명 환자를 이제 포함하였던 이 연구를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이메티닙으로 1차 치료를 70분이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닐로티닙으로 바꾸신 분이 5분, 다사티닙으로 바꾸신 분이 5분. 그래서 그 약제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을 해서 1차 약제 중단을 할 때 닐로티닙 쓰시던 분이 50분, 그다음에 다사티닙 5명, 이메티닙 6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결국은 병이 다시 재발을 해서 이제 재치료를 하게 되는 환자분들이 나왔었는데, 그 환자분들이 재치료할 때 60명 중에 53명은 이메티닙으로 그냥 갔고요. 5명, 3분의 환자분들은 닐로티닙으로 시작하신 분이 5분, 그래서 재치료 시작할 때 닐로티닙 썼던 분이 10분, 그리고 다사티닙 썼던 분이 이제 7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에 충족을 해서 다시 2차 약제 중단을 시도를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보면 2차 약제 중단을 2차로 약제를 중단을 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메티닙이나 닐로티닙이나 다사티닙에 관계없이 3분 중에 2분은 재발을 하고요. 3분 중에 1분은 약을 계속해서 중단할 수 있는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차에 약제 중단을 실패했다고 해서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일부 환자분에 있어서는 2차 중단을 시도를 하였을 때 약제 중단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게 안 넘어갔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약제 중단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새로운 치료 목표가 될 수 있겠고, 일단은 만성기 환자에서 이 시도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요구 조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치료를 시작하신 지 5년 이상 경과하셨고,
만 분의 1 이하가 3년 이상 유지되었거나 아니면 32,000분의 1 이하가 2년 이상 유지된 이제 좋은 반응을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환자분들에서 시도가 가능을 하겠고요. 이제 약제 중단한 이후에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첫 1년 동안은 자주 PCR 검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오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또 약제 중단 후에 근육통이나 관절통 같은 증상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이 증상은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보통은 소염진통제 같은 약제로 증상 조절을 하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좋아지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엄지훈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 질문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 먼저 들어온 질의응답에 제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올라온 거를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받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치료약제 및 병원 선택에 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질문을 보면 51세시고 올해 8월달 진단 받았고 치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치료약제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약제를 선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성훈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여기는 이제 처음 진단받으시는 한우분이시라서 이런 치료 약제가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게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진단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치료 약제를 잘 복용을 해서 내가 이 병을 잘 컨트롤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리고 앞서 이제 엄지훈 교수님 강해 주신 대로 또 이제 끊는 약제 중단까지도 목표로 해봐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려면 결국은 부작용이 이제 잘 조절이 되거나 아니면 별로 없어야 약을 잘 복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을 잘 먹었으면 이제 암들이 적절하게 줄어들고 반응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부작용이 어떻게 하면 그 부작용을 가장 줄일 수 있을까? 이거를 저희가 무슨 점쟁이처럼 딱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고려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부분이 어떤 기저질환이 있느냐, 또 평상시에 계속 드시던 어떤 다른, 그러니까 저희 이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게 될 향후의 그 표적치료항암제 외에 상시 복용해야 되는 약이 무엇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반응이 이제 좋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 전제가 환자가 약을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꼭 저희가 물어보는 게 환자의 생활 패턴도예요. 왜냐하면 어떤 약제는 약제에 따라서 공복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약제는 비교적인 식사와 관계없이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의 그런 생활 패턴 이런 거조차도 사실은 처음에 고려 대상이 되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또 이제 환자의 어떤 연령. 그래서 나는 내가 깊은 분자유전학적인 반응을 얻어서 빨리 치료 중단을 하는 걸 나는 도전을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장기 생존율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그 1차 목표를 다달해서 지내보고 싶다. 이런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료를 받게 되시는 그 담당 선생님과 함께 본인의 목표가 무엇인지, 본인의 생활 패턴은 어떤지, 그리고 본인의 그 기저질환이나 가족력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 뭐 다 똑같을 텐데 고려하는 사항은 이제 연령, 그 다음에 약제 부작용과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과의 어떤 상관성, 그 다음에 약을 먹는 이제 방법들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우리가 치료 목표를 뭘로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약제를 이제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62세시고요. 2021년 11월 달에 진단됐고 최초 진단 시 만성기인데 최근 급성기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질문은 만성기와 급성기 사이에 사용하는 약이 다르다던데요. 급성기에서 사용하는 약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었습니다. 엄지훈 교수님 좀 답변해 주시죠. 네. 근본적으로는 만성기와 급성기에 사용하는 약제가 다르지는 않고요. 저희가 만성기에 사용하는 이메티닙, 그리고 다사티닙, 그리고 이제
그 푸나티닙인데 환자분들 아시는 이름으로는 아이클루시브인데요. 그 세 가지 약제를 저희가 급성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메티닙하고 이제 다사티닙의 경우에는 급성기 환자에서는 만성기 환자보다 저희가 용량을 더 높이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저희가 만성기에서 급성기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유전자 검사,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염색체로 인한 BCR, ABL 암 유전자에 약이 듣지 않는 내성이 생기게 하는 돌연변이가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형태의 돌연변이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약제가 듣는 것이 있고 안 듣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성기에서 급성기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저희 그 검사할 때 그 돌연변이 검사를 해서 내성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해서 어떤 내성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다사티닙을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다사티닙도 안 듣는 그런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이클루시브 푸나티닙을 쓰셔야지 되는 거고요. 다만 이 만성기에서 급성기로 전환이 됐을 때는 약으로만 유지를 하면서 이 병을 조절하시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성기로 전환이 되면은 다시 적절한 우리 만성골수성 백혈병 약제를 사용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암 치료까지 같이 하면서 일단 다시 급성기에서 만성기로 전환을 시켜야지 되고요. 다시 만성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때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을 하는 것이 62세시니까 계획을 그렇게 잡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급성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급성골수백혈병하고 동일한 상태로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만성골수백혈병은 필라델피아 염색체 9번, 22번 염색체의 전좌 때문에 생기는 거지만 급성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이제 겹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TKI 우리가 흔히 쓰는 만성기에 쓰는 약을 다시 써가지고 만성기로 돌린 다음에 이식을 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이제 급성골수백혈병의 항암 치료 더하기 만성골수백혈병에 먹는 약, 이걸 이제 같이 쓰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환자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고요. 거기 아마 이 환자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57세시고 2022년 5월달 진단받으셨네요. 만성기였고 3년째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자, 당뇨와 고지혈증이 있는 환우는 어떤 약을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사실 딱 어떤 약이다 하는 건 없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가이드가 있을 수 있죠? 이성은 교수님? 네, 오늘 여기 토크 그 쇼에는요, 주로 이제 처음 진단을 받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시려는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처음 거의 진단을 받으셨고, 내가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데, 또 이런 만성골수성 백혈병까지 또 진단을 받아서 이걸 어떻게 잘 치료를 받으실까 이런 게 고민이 되시는 것 같고요. 아까 저희 김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약에 절대적인 사실 금기증이란 건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이제 여러 종류의 약 중에서 사실은 그 약제들의 어떤 차이가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보다 그 각각의 약제들이 많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의 측면들이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리백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오래 쓰다 보면 당이 조절이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신장 수치가 올라간다든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타시그나 약제들도 이런 대사장애나 이런 것들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요거와는 또 상대적으로 저희 스프라이셀이라고 하는 약은 이제 호흡기 쪽에 폐 동맥 고혈압 이런 쪽에 이제 조금 저희가 위중도를 좀 높게 보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고, 이렇게 각각의 약제들이 조금 특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사증후군, 당뇨나 고지혈증은 순환기 계통, 그러니까 우리가 뇌혈관, 심장혈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그런 요소가 된다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요거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보면은 당뇨 고지혈증, 나중에 내가 심혈관계 질환을 걸리면 어떡할까? 이제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첫 질문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든 기저질환은 하나의 고려 요소이고, 그래서 어떤 특정 약제가 다빈도로 그래도 이런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약제 선택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절대적인 금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히 어떤 약을 복용해야 된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당뇨와 고혈압이 있을 때 많이 생길 수 있는 향후 예측되는 부작용,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인자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연령도 있고, 뭐 성별, 뭐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위험 인자를 또 계산을 해서 또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모든 약을 다 쓸 수 있다, 일단은. 예, 그게 이제 전제가 되겠고, 그런 요소가 충분히 많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는 약을 조금 피한다 정도? 예,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세시고요. 이분도 올해 진단받으셨네요. 4월 달에 만성기 진단을 받았고요. 자, 경북 지역에 거주 중이라고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얼마나 자주 내원하게 되나요?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에 가는 것이 더 나은지요? 엄지은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처음에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약제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시작할 땐 피검사 수치가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피검사 수치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미리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이제 보면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약은 잘 견디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르시겠지만 대부분 처음에 첫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그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고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그럴 것 같고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반복을 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는 아마 골수 검사도 3개월 간격으로 하는 병원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는 골수 검사를 반드시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골수 검사를 하여서 유전자 검사 결과도 좋아지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없어지는 것도 확인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에 가는 것이 더 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이제 그 만성적으로 병을 조절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접근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경북 지역이시면은 경북 지역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말씀드린 이런 PCR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되는 그런 병원들이기 때문에 꼭 굳이 수도권에 오셔야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도 사실은 비슷한 건데, 49세시고 9월 달에 진단되셨네요. 예, 치료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장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병원으로 가야 될까요? 이성 교수님 조금 보충 설명해 주실까요? 저도 뭐 여기에서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어떤 기관이나 그러니까 어떤 병원 그리고 어떤 선생님에 대해서 사실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어느 병원에 갈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는 저도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병원을 생각해 볼 때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항상 시작하는 게 그 기관, 그 병원 또는 그 선생님을 내가 그 과학적으로 저 선생님의 지침이 그런 과학적으로 잘 뭐 타당한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이게 정말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각종 그 합병증들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면 이런 다학제적인 그런 협진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떤 이제 본인이 계획을 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땐 뭐 지역에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중점적인 건 또 어디에서 치료를 이런 본인이 또 나름의 계획이 필요하고 또 다니시다 보면 이게 병원이란 거는 또 인문학적인 것도 되게 또 항상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는 선생님이면 거기에 어쨌거나 환자분이 정착하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 사실 이제 만성골수백혈병은 워낙 치료 약제가 지금 잘 정립이 돼 있고, 그리고 치료 방법도 잘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만성골수백혈병을 보시는 선생님이시면은 뭐 누가 보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초반에는 저 같으면은 첫 한 달 정도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요. 네, 일주일에 왜냐면 한 번. 이게 이제 혈액 수치가 갑작스럽게 확 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좀 자주 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동선이나 이런 거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치료약제 부작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볼까요? 63세시고 2010년도, 오래되신 분입니다. 12년째 글리백을 복용하고 계시고 모낭염과 여드름이 심해 12년간 심하다. 이건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하여튼 그래서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를 1개월씩 복용하였고 낫지 않아 트레논 연질 캡슐 처방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리백과 트레논 연질 캡슐을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피부 문제가 나아지지 않으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엄지은 교수님 좀 답변해 주시죠. 일단은 글리백과 트레논 연질 캡슐은 같이 복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약물 상호 간의 상호작용이 별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시는 거는 문제가 없겠고, 근데 이게 이제 모낭염과 여드름이 글리백을 드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만약에 계속 심하신 거라고 하면은 이 약 때문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이제 피부 부작용이 꽤 있는 약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전제를 하면 일단은 약제를 용량을 조금 줄여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12년째 복용을 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5년이 넘으셨고 말씀드렸던 깊은 유전학적 반응에 만약에 도달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3년 이상 잘 유지가 되고 있으시다고 하면 너무 힘드시다고 하면은 한번 약제를 잘 상의를 하셔서 중단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모낭염과 여드름이 최근에 나빠지셨다라고 하면은 이게 글리백 때문일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12년 동안 괜찮다가 최근에 나빠졌다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이유를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년간 복용을 하셨으면 저게 모낭염이나 이런 게 심했으면 12년을 복용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개월씩 복용을 하셨다고 그러면 최근에 생겼다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저 질문 봐서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글리백하고 크게 상관없는 네, 그런 문제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47세시고요. 2020년도에 진단됐고 스프라이셀 복용 중이십니다. 최근 뼈와 관절이 아프고 눈이 불편하며 두통이 심하다. 아, 그래요. 스프라이셀의 부작용인지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증상인지 궁금합니다. 이성은 선생님 좀 답변해 네. 주실까요? 이분도 저희가 이제 2020년 진단, 현재 그래서 저희 이렇게 2년 이상 스프라이셀 복용 중. 그렇다면 여기 이 선생님이 이분 스프라이셀을 시작하면서 그 반응이라는 걸 계속 평가를 해오셨었을 거거든요. 그래도 적절한 반응에 특히 47세이시고 비교적 젊으신 연령이고 이게 첫 번째 선택된 약제일 가능성이 높아서
적절한 반응이 유지되어 오셨을 환자일 가능성이 지금 이 질문만 볼 때는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가 아까도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만성골성 백혈병은 이미 그 암의 어떤 크기, 그러니까 암이 얼마큼 내 몸에 존재하는지를 비교적 측정하는 그런 측정법이 잘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골성 백혈병이 지금 적절히 잘 조절되고 있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백혈병 그 자체의 증상일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스프라이셀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두통 특히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도 2년 이상 이렇게 그 약을 드시면서 최근에 이런 증상이 또 생기고 더 나빠지고 이렇다면요. 항상 이런 만성 계통의 혈액암을 앓고 있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게 계속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간과하기 쉬운 건 이게 무조건 이 병 때문이고 이 약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외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해보시고 적절히 일부 보조적인 약제를 통하여 컨트롤 이렇게 조절하려고 해보는데 그럼에도 조절이 안 된다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기 담당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약제 부작용은 처음에 좀 심하고 나중에 갈수록 좀 없어지고, 물론 이제 나중에 갈수록 조금 더 특이하게 네. 많아지는 게 있긴 한데, 보통은 이제 급성 뭐 통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피부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처음에 많이 나타나고 갈수록 없어지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가 최근에 생겼다고 그러면 저거는 뭔가 조금 당연히 병 때문은 아닐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2년을 스프라이셀을 잘 드셨으면은 반응은 괜찮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증상은 아닐 거고, 증상 자체도 두통 외에는 뼈와 관절이 아프고 눈이 불편하다. 약간 조금 특이하죠. 저기 스프라이셀 부작용이라 하기에는. 네, 그래서 요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좀 상의해 보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다음에 55세시고 2021년 진단이고 하이드로야 복용 중이고 고혈압이 있지만 수치가 좋다. 일주일 전부터 머리에서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어지러워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증상이 나타난 이유와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자, 이거는 일단 2021년에 진단됐는데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하이드로야만 복용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더군다나 55세신데. 그래서 요분은 아마 만성 골수 단핵구 백혈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예, 골수 단핵구 백혈병. 그거는 이제 만성 골수 백혈병하고는 전혀 다른 병이거든요. 치료 약제도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만성 골수 백혈병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지금 빈혈 증상이니까 아마 만성 골수 단핵구 백혈병에서 최근에 빈혈이 약간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성골수 백혈병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저 증상이 네. 있으시면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진료 일정보다 땡겨서 진료를 보시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검사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58세시고요. 2022년 진단됐고 58세신데 2개월째 글리백을 복용하시네요. 자, 다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이런 통증은 약효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던데 맞을까요? 통증이 언제쯤 사라질지 완화 방법은 무엇인지요? 자, 이성훈 교수님. 네. 그래서 이 다리 통증은 글리백 정말 복용하면서 나타났을 통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증을 떠나서 어쨌거나 약효가 있냐 없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암의 그 크기를 재는 그래서 또 1개월째 또는 3개월 저희가 6개월 이런 주요한 시점에 약효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자 이제 이 통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보조적인 요법을 일단은 잘 받아야 되는데 본인도 여러 가지 사실 본인의 이런 뭐 운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약물 외적인 것들을
좀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물적인 경우에는 이것은 또 잘 들어보면 이게 신경에서 주로 기인하거나 쥐가 잘 나는 그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또 쥐가 잘 나고 그럴 때는 신경통증약이나 아니면 뭐 마그네슘을 보충한다던가 이런 걸로 호전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근육에서 기인한 통증은 일반적인 또 소염진통제 계통의 약이나 또 정 심하실 때에는 저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단기간적으로도 사용하면서 완화요법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질문 중에 지금 통증은 약효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효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약제가 작용하는 어떤 예, 네. 기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약이 만성골수백혈병에만 듣도록 BCR, ABL이라는 것만 차단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런 약제의 어떤 작용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효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다 하고는 네, 조금 네. 거리가 있는 얘기라서. 아마도 유전자 검사하셔서 네. 좋아지시고 있으니까 같이 뭉뚱그려서 네네. 그 했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쨌든 드리거나 했을 수도 약제와 연관이 있을 거는 같아요. 지금 얼마 안 되셨고 또 특히나 이제 잘 네. 발생하는 네. 부작용이니까.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60세시고요. 2022년 진단됐고 한 달째 탈시그나 복용 중이신데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 적혈구 수치가 낮아서 빈혈기가 있다고 합니다. 피부 아토피가 있는데 최근 가려움이 심해졌습니다. 빈혈 탓인지 피로감이 심하고 근육이 당깁니다. 아무래도 부작용 같은데 언제쯤 나아질까요? 자, 엄지은 교수님? 네. 네. 그 이제 빈혈의 경우에는 약제를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 그 백혈구 수치는 정상으로 이제 좋아지게 되는데요. 빈혈하고 혈소판 수치의 경우에는 아직 골수에 정상적으로 피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회복이 조금 덜 돼 있는 상황에서 백혈구는 쭉 떨어지게 되면 약을 드시고 있는 초기 한두 달 정도는 빈혈이나 아주 일시적으로 혈소판이 조금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골수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빈혈의 경우에는 천천히 좋아지시게 되고요. 몇 달 안으로 좋아지시고, 그래서 그 빈혈로 인한 증상은 약제를 꾸준히 잡수시고 골수가 정상 회복을 하게 되면은 좋아지실 걸로 생각이 되고, 아토피가 이제 최근에 가려움이 심해지신 것이 물론 탈시그나 때문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약을 잡수시고 시작하시고 나서 증상이 심해지셨으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뭐 수개월 지나고 하면은 좋아지시기는 하는데요. 이게 피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좋아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 불편한 정도로는 남아 있어서 계속 뭐 연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종 쓰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이런 만성적인 부작용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하게 어떤 반응이 유지가 되면은 약제를 조금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 추세니까 그런 걸로도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치료 약제 복용 중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문을 볼까요? 46세시고요. 2017년 진단됐습니다. 5년 되셨네요. 스프라이셀 복용하다가 4개월 전 중단했는데 탈모 치료를 위해 경구 프로페시아와 도포 미녹시딜 사용 중인데 추가로 경구 미녹시딜도 복용하려고 합니다. 투약 중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동 교수님. 네, 투약 중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 약을 같이 쓸 때 계속 주의를 드리는 거는 이제 상호작용 때문에 일부 약제가 농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래서 부작용이 높아지거나 효과가 적어나기 때문인데 근데 이분은 정말 축하할 일이죠. 딱 5년 한참 만에. 좋은 네. 성적으로 해서 중단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아까 엄지은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해 주셨던 대로 투약 중단을 하였으니
그 기준에 맞춰서 잘 모니터링하면서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을 안 쓰고 있는데 네. 약을 안 쓰고 저런 약을 썼을 때 혹시 병이 나빠지지 네, 않을까라는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것 우려인 같아요.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저런 것과 연관이 된 건 아니고 우리가 약제에 의해서 충분히 잘 병이 썼을 때, 이제 네, 줄어들었나 네. 그것과 연관된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62세시고 2013년 진단받으셨고요. 9년간 글리백 복용하면서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약 중단 임상 참여를 권유받았는데 투약 중단을 하면 재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재발되었을 때 투약 재개를 하면 혈액 수치가 금방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 엄지훈 교수님 네. 답변해 네, 주시죠. 이거 네. 이제 강의할 때 이제 말씀을 음, 드렸었는데 투약 중단을 하면은 재발의 가능성이 절반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2년 안에 재발하시지만 대다수 그 중에 또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1년 안에 많이 재발을 하시기 때문에 첫 1년 동안은 굉장히 자주 검사하시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재발되었을 때 투약 재개를 하면 혈액 수치가 금방 돌아올 수 있을까요는 약제를 다시 시작을 하면 예전에 그 획득하셨던 그 반응을 다시 획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시 다 획득을 하시고 그 이정표는 앞서서 처음에 치료할 때 제가 치료 이정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개월째 피검사 수치가 정상이 되고 3개월째 이제 우리 그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이제 없어지게 되고 1년째 MMR에 가는 그러니까 주요 분자 유전학적 반응에 도달하는 그 수치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저희가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저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재발이라고 했을 때 재발은 병이 다시 나빠진 거다. 그러면은 아, 원래 처음 상태하고 비슷한 상태가 됐을 거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얘기 내에는. 근데 이 약제를 중단하고 재발됐다고 했을 때 그 재발의 정도가 네, 사실은 그렇죠. 혈액 수치에는 전혀 변화가 변화가 없잖아요. 없는. 그리고 유전자가 안 보이던 게 다시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혈액 수치는 전혀 변화가 없죠. 예, 혈액 수치는 완전 정상이고 단순히 이 병은 우리가 유전자로 아주 작은 병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재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 수치는 계속 정상입니다. 재발돼도 재발돼도 계속 정상이고 본인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냥 검사에서만 뭐 어떻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혈액 수치 금방 돌아올까요가 아니고 혈액 수치는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정상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 볼까요? 55세시고 2017년 진단이고요. 5년째 글리백 복용 중이고 두통 등 작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상 혈액 수치를 유지 중이고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싶은데요. 투약 중단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어, 이성 교수님?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중단의 기준 이런 게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5년 이상 약을 그러니까 처음에 만성기 상황으로 일단은 진단을 받았느냐 이제 그러셨을 것 같거든요. 이분은 이제 그 전제가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5년 이상 약물을 잘 복용했느냐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요소 내가 언제부터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을 획득하였느냐. 그래서 글리백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또 이렇게 누적되는 반응률은 올라가지만 빠르게 오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깊은 분자 유전학적에 지금 반응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주요 분자 유전학적이라고 보통 말하는 0.1% 아래에서만 유지가 되고 있어도 또 담당 선생님들은 그 자체가 1차 목표이기 때문에 환자분 오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본인이 절대 판단하시면 안 되고 담당 선생님한테 나의 그 반응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고 그게 유지됐던 기간이 어느 정도였었는지 이거를 먼저 꼭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 내가 정말 병원을 초기에 잘 다니면서 다시 아까도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작은 수치지만 수치가 다시 그 주요 분자적 반응이 소실되지 않는지를 모니터링을 할 자신이 있다. 이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년을 글리백을 복용하셨다. 그러면 글리백의
네. 깊은 5년. 분자 유전학적 반응의 어떤 퍼센티지, 그리고 그 기간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그 중단 기준에 안 안 들어갈 들어가실 가능성, 수가 확률이 훨씬 더 있어요. 많습니다. 네. 예, 네. 그럴 확률이 훨씬 많고,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0.1% 미만이면 그건 전혀 문제 없이 네. 아주 좋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이제 약을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네. 조금 다른 문제지만 네네. 실제로 병 자체는 굉장히 조절 네네. 잘 되고 있는 거니까 아마 그 정도 상태일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질문인데요. 55세시고 2021년도 진단, 1년째 글리백 복용하다가 현재는 이제 탈시그나 복용하는데요. 자, 평생 복용해야 되는가? 중단할 수 있으면 언제쯤 가능한지, 투약 중단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아까 사실 강의에 나왔던 내용인데 뭐 다시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전제 조건이 진단 당시 만성기이시고 그다음에 1차 약제 시작한 약을 계속해서 꾸준히 드시고 있거나 아니면 2차 약제로 변경을 하였을 때 변경 이유가 약이 잘 들어서 안 들어서가 아니라 부작용으로 견디지 못해서 바꾸신 환자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했고 지금 아마도 글리백 시작하시고 한 게 만성기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작용 때문에 타시그나로 바꾸셨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서는 이제 전제 조건을 충족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약제를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일단은 5년 이상 경과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약 잡수신 지가 이제 1년 조금 넘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마도 그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에 도달을 못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에 도달을 하시는 게 1차로 필요하시고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에 도달을 하시게 되면 그 상태를 최소한 이제 이게 얼마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검사실의 검사 그 한계가 10,000분의 1이냐 아니면은 32,000분의 1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안전하게는 최소한 3년 이상을 유지를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약제를 중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 진단 받으면 만성 골수백혈병은 약을 평생 드셔야 된다. 네. 네, 일단은 처음에 네. 그렇게 말씀을 네. 드립니다. 왜냐하면 약제 중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특정한 조건이 네. 되고 그럴 때 시도를 하는 거지. 모든 사람한테 다 시도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평생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만 아주 좋아서 중단을 해볼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아서 그거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이제 뭐 선물 같은 겁니다. 선물, 추가로 들어오는 선물 같은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평생 드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드시는 거를 저는 이제 권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볼까요? 64세시고 2019년도 진단받으셨고 2년간 글리백 복용하다가 최근에 스프라이셀로 변경. 왜 변경했느냐가 사실은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약제 중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투약을 중단한 환자들의 예후와 생존율이 궁금합니다. 되겠습니다. 이성훈 교수님. 네. 네, 그래서 여기 뭐 이번 그 질문에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진단, 아직 약을 끊을 걸 고려할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 지금 김혁 교수님 말씀하시고 엄지은 교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약을 바꿀 때 그 약을 바꾼 이유가 그냥 단지 부작용 때문에 약을 바꿔야 되는 이유였느냐, 아니면 이 약의 치료 경고나 워닝, 그러니까 저희가 워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경고나 아니면 치료 실패 때문에 바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계속 논의가 됐었으니까요. 약제 중단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약한 환자들의 한 50% 정도의 대략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연구는 50% 상회하고 좀 하회하고 하지만 대략적으로 50% 정도의 환자분들은 조금 장기간 약을 끊고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저희가 재발이라고 아까 표현하는 거는 아까도 앞선 환자분 질문도 있었는데 이 병이 처음 진단받을 때처럼 재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약을 끊는 조건에 해당했던 그 주요 분자율 최소한 그것도 이제 조건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주요 분자 유전학적인 반응의 소실
이런 게 일어나는 율이 한 50%니까 정도 된다 이런 거고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면 이런 연구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 중에 정말 선물처럼 내가 약을 끊을 기회를 얻은 환자들한테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자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 생존율이 궁금합니다. 저 질문은 좀 합당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 재발을 지금 계속 네, 잘못 이해를 네, 하고 네, 계시는 네, 거예요. 우리가 네, 네, 끊었을 때 약을 중단했을 네, 때 재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재발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을 쓰면 다시 원상복귀로 거의 대부분 된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아주 일부 환자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한 3, 4천 명 환자 중에 일부에서 가속기나 급성기로 네, 변하는 비율이 뭐 그래도 몇 분은 계시죠. 전 세계에서 몇 분은 네, 계시니까 네, 우리가 이제 100% 안전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99% 이상은 안전하다. 근데 안전하다는 게 원래 약을 끊기 이전 상태로 다 돌아간다는 거고 약을 끊었을 때 나빠지는 게 무슨 내가 느낄 정도에 나빠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생존율이라는 거는 병이 나빠져가지고 약이 안 듣거나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중단에서는 사실은 생존율이라는 거는 네, 따지지도 않는 거죠. 예,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거의 100% 생존하시니까. 예. 그러면은 세 번째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투병 중 일상생활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48세시고에 2016년 진단됐고 글리백 복용 중에 혈액 수치가 좋다. 코로나19가 확진돼서 글리백을 중단했다. 근데 이제 글리백과 코로나 치료약을 동시 복용은 어려운가요? 후유증으로 장기침이 계속되는데 검사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엄지은 교수님? 네. 어, 일단은 글리백을 계속 드시고 혈액 수치가 좋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떤 급성 감염증이 생겼을 때는 병이 잘 조절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감염증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 돼서 약제를 잠깐 중단은 해볼 수 있겠고,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가 글리백이나 아니면 다른 뭐 스프라이셀이나 이런 우리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치료하는 약제들이 면역력을 살짝 떨어뜨리는 그런 경향성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증이 있을 때 잠깐 중단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 팍스로비드랑 이제 약제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약을 제가 직접 처방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여하튼 그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겠고, 후유증으로 장기침이 지속이 되고 검사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그 감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바이러스 감염증을 아주 심하게 앓고 나면은 이 기도에 있는 이제 점막 세포가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만성 기침이 조금 한두 달 이상 지속이 되시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증상을 좀 보시다 보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좋아지실 거고, 근데 이게 만성 기침이 3개월 이상 지속이 되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뭐 호흡기 내과나 이런 쪽에 진료를 보시는 게 필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롱텀하게 아주 장기간 쓰는 약과 잠깐 어떤 문제가 인해서 쓰는 약과 이제 관련성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질문하고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글리백이란 약은 그냥 평생 그냥 깔고 가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그때그때 해결을 하면 될 필요 없고요. 잠깐 중단했다고 하는데 꼭 중단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단을 했다면 코로나 치료약은 길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길어봤자 뭐 1, 2주? 예, 그 정도기 때문에 그때 잠깐 중단하고 쓰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글리백은 계속 쓰는 약이니까. 장기침은 글쎄요, 제가 코로나를 잘 몰라가지고 그 폐합병증이 조금 남는 경우도 있긴 근데 하죠. 근데 이제 네. 검사상 별다른 네. 문제가 별다른 없다고 문제가 하시니까. 없다.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이 염증이 있고 나면은 염증 후에 이 기관지가 이렇게 과민성이 돼가지고 기침이 계속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60세시고 2021년 진단인데 가속기 진단을 받으셨네요. 만성물성 백혈병은 음식 제한이 없는지요? 식사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이거 아주 잘 나오는 질문이죠. 네, 이소범 교수님. 네. 네. 일단은요, 저희 뭐 기본적으로 표적항암제를 드시는 분들은 표적항암제하고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는 뭐 자몽 같은 약에 유의해라. 이런 말씀 들으실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 약이 무엇이냐, 표적항암제가 여기 아마 가속기 진단받아 글리백 고용량으로 드셨을 가능성도 있고 이러신데요. 그러면 이게 바로 위장장애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제 식사 후에 드시느냐, 또 이제 뭐 다른 분들 같으면은 공복 시에 드셔야 되느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약의 복용 방법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혈액학적인 부작용 때문에 백혈구수치가 일시적으로 낮다든가, 그리고 병에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그 혈액 수치들이 많이 낮아지거나 이제 올라 있거나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오히려 약간 위생적인 조금 측면에서 그래도 먹어서 이렇게 배탈이 그러니까 감염에 걸릴 만한 그런 음식을 주의한다든가 이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거 표적치료항암제 때문에 위장장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본인들 스스로 내가 이 표적항암 치료제 때문에도 지금 위장 장애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 음식들이 본인한테는 그런 증상을 더 가중화시킨다든가 완화시킨다든가 이런 방법론들을 찾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음식 제한이라는 게 거의 없죠. 네. 네, 뭐 자몽 뭐 네. 그 정도고 탈시그나나 아니면은 그 수페트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그 하이팻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그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혈중 농도가 조금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공복 시에 드시라고 네. 하는 거. 이제 그런 정도가 뭐 제한이라면 제한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만성골수 백혈병이 우리가 처음 약제를 사용하면 혈액 수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조금 감염에 주의하시기 위해서 뭐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데 그걸 오해하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니고, 네. 그 당시만, 네. 딱 보고 떨어져 있을 당시만 그렇게 드시라는 건데, 계속 그렇게 몇 년 동안 막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은 식사 시에 유의사항이 거의 없다. 네, 그렇게 아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46세시고 2022년 진단받았고 백혈구 수치가 높아진단 후 이런 일주일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네요. 뭐가 안 좋으셨나 보네요. 이후 현재까지 수페트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자, 수페트 복용 시작 후 3개월간 30분 이내 가벼운 산책 외 운동이 금지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금지가 아니라 운동을 하시려고 하면 일단은 30분 이내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을 하시고 괜찮으시면 욕심부리지 말고 천천히 늘려나가셔라 이런 뜻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무리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금지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분이 중환자실까지 아. 사실 입원을 하셨었을 때요. 백혈구 수치가 처음에 굉장히 높으면서 어디 주요 장기에 출혈이 있었던 환자일 가능성도 사실 되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혈구 수치가 높다고 해서 저희가 다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혹시 주요 부위의 출혈을 첫 증상으로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라 이 담당 선생님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조금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금지는 아닐 것 같아요. 금지는 금지는 아닐 것 같고 뭐 가벼운 산책 네. 하고 뭐 운동 뭐
시작하시라 뭐 그런 정도일 것 같아요. 가벼운 산책으로 네. 일단은 시작을 네. 하셔서 조금씩 네. 이유가 뭔지는 사실 네, 저분의 이- 상태가 어떻게 있는지에 네.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네. 때문에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금지는 아닐 네. 것 같고요. 이유는 담당 스님께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네, 여러 가지 추정. 변수가 네. 너무 많기 때문에 자, 33세시고 2022년 9월 얼마 안 됐네요. 네, 최근 진단받아서 약물 치료 예정이고 자, 1년 뒤에 아내와 임신을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미리 정자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때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자연 임신을 시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성 교수님? 네. 네. 아, 네. 여기 아주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아내와. 그럼 이분은 지금 저희 검은색에 33세로만 나왔지만 33세의 남자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이 그 표적항암제를 드시는 분이 남자 환자이냐, 여자 환자분이시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남자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전향적, 그러니까 전향적 임상 연구를 한 바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통상적인 그런 진료화에서 남자 환자분들이 표적항암제 드시다가 임신을 했던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연구를 한 것들을 보면 남자 환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현재까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의 그냥 치료에 집중하면서 아내와의 그런 관계도 유지하시고 임신을 또 계획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약제가 임신과 이제 하면은 임신과의 어떤 연관성을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태아의 어떤 유전자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실험적으로나 이런 것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 약을 복용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실수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을 한 경우를 저희가 나중에 이제 좀 모아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약이 나왔을 때는 임신을 하지 마시라는 공고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렇게 쭉 모아서 나중에 이제 약제 쓴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봤더니 남자 환자들한테서 약을 먹고 있을 때 그 어떤 임신 결과를 보면 크게 문제가, 태아에도 문제 없고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최근에는 남자 경우에는 약을 드시더라도 어떤 임신을 하는데 어떤 제한은 별로 두지 않는 게 일반적인 이제 사항입니다.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과학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니고 그냥 여태까지 어떤 사례들, 네, 그런 걸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입니다. 60세시고 2019년 진단받았고, 자, 스프레셀과 흉막 삼출, 네,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게 질문이 아니네요. 혈액암 반응은 고형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더 높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혈액암 환자분들이 고형암 발병률이 일반 인구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저희 만성 골수성 백혈병뿐만이 아니라 다른 혈액암도 좀 더 높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면역계통의 질환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 암 발병률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만 이게 이제 내가 이 혈액암이 있다고 해서 이런 고형암 발병률이 뭐 50%, 60%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인구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높다라는 이제 정도이고,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병원에서 피 검사하는 거로는 보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간이나 콩팥에 문제는 없는지, 혈액 수치는 괜찮은지 정도로 보는 것이고, 저희가 건강검진에서 하는 그런 내시경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피 검사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건강검진을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반드시 받으시라고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고형암 발병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고 또 치료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만성골수백혈병은 지금 거의 자기의 어떤 수명을 다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질병이 생길 확률이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있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다른 병까지 있는 거를 우리가 다 확인하는 건 아니란 사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급성골수백혈병도 마찬가지지만 가다 보면 갑자기 폐암, 뭐 위암, 뭐 대장암 이런 거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검진하기 위한 그런 검진 시스템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시는 게 병원에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다 점검받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거는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네, 여기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마지막 인사 한 번씩 하시고 마무리하죠. 우리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이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는 워낙 그 치료가 잘 돼서 자기랑 같은 성별의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기대 여명을 이제 저희가 그 남은 여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꾸준히 잘 잡수셔서 병이 조절이 잘 되는 것이 일단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약을 꾸준히 잘 잡수신다고 하면 아주 요즘 또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다른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 교수님. 네. 오늘 여기에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을 보니까 이제 처음 진단받으신 분들은 처음 진단받은 그 병에 대한 염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또 우리 치료를 해오시던 분들은 자기가 진료실에서 크게 얘기를 호소하지를 못했던 그런 그 중증도는 비록 낮지만 본인을 정말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자리를 빌어서나마 진료실에서 그렇게 다 나누지 못하였던 그 두려움을 좀 떨쳐버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자리를 빌어서 좀 공감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엄지은 교수님, 이성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고생해 주신 혈액암협회 선생님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참여해 주신 만성골수 백혈병 환우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